로 장생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와 지위를 막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류는 그동안 부단히 도의학을 발전시켜왔고 그러한 의학의 발전으로 현대는 장수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수명에 우리의 노후 양상이 달라진 탓입니다. 자식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하고 있습니다. 중년층과 청년층은 물론 가장 오래 살게 될 세대라고 여겨지는 청년층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세대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설마 자식들이나 몰아라 하지는 않겠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노후를 생각하시고 소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보, 나 어머니랑 이렇게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갈 곳도 없는 신용불량자 노인 내도록 노숙하라고 할까? 아니 왜 하필 우리 집이야? 그냥 시골 친척집이나 하다 못해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되잖아. 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했던 김씨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이 집 창고방 한편에 누워 새로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씨 할머니는 외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안에서 살림만 챙기는 김씨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냉정한 세상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진 기술이나 미천이 없던 할머니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뿐인 아들 교육만큼은 소홀하지 않았죠. 없는 살림이지만 아이 없는 자식이라 흉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의 가난이 그대로 물려질까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끼니도 걸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아직 젊은 나이라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만을 삶의 희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들도 그러한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알았는지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재혼까지 포기한 할머니는 홀몸으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희생을 딛고 사회의 중산층으로 도약해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할머니는 파출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며 유학까지 보내려면 돈 들어갈 곳이 많을 것이하며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겠냐는 것이 할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에 도리어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재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파출부나 건물 청소 같은 일밖에 할 줄 몰랐던 할머니였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부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재테크는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그것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이란 대기업 근처에 사무실로만 구성된 아파트를 지어 민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자들은 분양받은 사무실을 중소기업에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동산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입찰하여 사무실 2개를 어렵게 분양받았습니다. 금액은 할머니가 10%만 부담하면 되었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 사무실 하나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올릴 수 있었죠. 그래서 받은 월세로 대출금 이자를 갚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사무실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었고 입점 기간이 끝났지만
300기계호에 실제로 입주가 된 것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입주가 된 것도 분양자가 직접 들어왔거나 그들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식산업센터가 잘 된다고 하니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왔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는 이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할머니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무려 21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170만 원만 내면 됐지만 물가 시대가 되면서 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관리비 40만 원도 할머니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젊어서는 아들을 부양하다가 나이가 드니 이제는 사무실을 부양하게 된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2달 정도 힘이 붙여서 파출부를 못했더니 은행에서는 곧바로 사무실과 할머니의 집을 차압한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어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나머지 허리를 다쳐 한동안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차압 들어왔고 할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아들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집사람도 둘째 가져서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엄마까지 꼭 이래야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색한 중 둘째가 크면 주려고 했던 옷방을 대충 치워서 할머니를 묵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옷방이지 집 안에 안 쓰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쌓아놓은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할머니가 아들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나마 눈치 본다고 안방에서 드런드런거리다 나중엔 할머니가 됐던지 말던지 선주가 놀라던지 말던지 대놓고 설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랑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야 돼. 대체 언제까지 그럼 어떡해. 갈 곳도 없는 신용불량자 노인네 도로 노숙이라도 하라고 할까? 아니, 왜 하필 우리 집이야. 그냥 시골 친척집이나 하다 못해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되잖아. 그럼 친척들이 우리 도로 뭐라고 그러겠어? 그리고 아직은 엄마 정신이 멀쩡해서 요양원 힘들다는데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만 좀 참어.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에게 퍼준 돈만 모아도 아파트 한 칸쯤은 문제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딱 결혼시키고 나서 지원을 중단하기만 했어도 말입니다. 그랬다면 무리해서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며 소일거리를 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겠지만 할머니는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짐이 가득 쌓인 방 한켠에 홀로 누워 숨죽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인 빈곤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길을 가다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 힘든 발걸음으로 지나가는 노인분들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연김 씨 할머니는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셨지만 노인 빈곤층이 되셨습니다. 빈곤하다 못해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할머니처럼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할머니만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빈곤층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약 40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연령대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분들은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50대 분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낸 뒤 다시 취직시키고 장가나 시집을 보내야 할 걱정을 합니다. 60대 분들은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대책 없는 노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70대가 되어서야 냉정한 노후의 실상을 깨닫고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당장 죽기야 하겠어. 막상 닥치면 그땐 그때대로 알아서 잘 살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며 노후를 과소평가하고 대비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과거를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가 노후의 여가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의 실제 소득과 저축 여력을 따졌을 때 조달 가능하다고 답한 평균 생활비는 212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의 60에 못 미쳤습니다. 그것도 벌이가 안정적인 직장을 20년 이상 꾸준히 다닌 중산층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분들은 은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수중에는 은퇴 자금이라는 목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은 힘들게 번 퇴직금, 놀리지 마세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 같은 종목에 발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연숙 할머니처럼 투자를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 냉정한 세상에 돈 놓고 돈 벌기란 실패가 정해진 도박과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지출을 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퇴 후에 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때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이 말하는 중년과 노후에 꼭 줄여야 할 돈 씀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과잉 원조를 중단하세요. 자녀들의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으로 모자라서 결혼 자금과 주택 구입비 등 우리나라처럼 자녀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랑에 맞지 않는 내 자식이라 해도 자식 문제 때문에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자녀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 60세대 648만 가구 중 59에 해당하는 381만 가구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퇴 빈곤층이란 부부의 월 생활비가 94만 원 이하인 은퇴자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은퇴 빈곤층 전락 위험률이 높은 이유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1위는 자녀 교육비와 유학 보내는 비용이었으며 2위는 자식의 결혼 비용 과다 지출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자녀에 의한 리스크에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그로 인해 노후의 경제력을 잃게 된다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부모의 부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당장은 자식이 조금 힘들더라도 노후에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음에 자식들은 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자식들도 당장은 돈을 주지 않아도 노후에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딱 한 세대가 바로 요즘 부모님들 같습니다.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식들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슴속 자식 사랑은 뜨겁게 간직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여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여유 자금을 넉넉히 하시고 가끔 손주 용돈을 챙겨주시거나
아주 가끔 자식들 자동차 기름값 정도만 챙겨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수록 소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매년 세계 갑부 1위를 두고 빌 게이츠와 겨루는 이케아 회장 잉크 칸트는 30년째 같은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자는 낡고 오래되었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낡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치고 아껴서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행에 따라 즉흥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취향과 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소비는 쓸모없는 작동사회를 만들지만 신중한 소비는 안목을 키워내고 배를 물리는 보물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올해 82세 된 최 씨는 얼마 전 도심의 31평 아파트에서 변두리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좁은 아파트가 갑갑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변두리 아파트는 도심에 비해 공기가 맑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처분하며 여유 자금이 생겨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올해 59세인 당신은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준비하려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금융 전문가에게서 그 1억 원으로 인해 노후 월 생활비가 50만 원씩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의 노후가 어려워져서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집을 수시로 정리정돈해 두세요. 은퇴자들에 따르면 집안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미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집이 청결하면 질병도 덜 생기고 병원비도 덜 들게 됩니다. 재무 관리가 훌륭한 집은 냉장고가 속까지 다 보일 정도로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냉장고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을 많이 사뒀다가 못 먹고 버리는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특히 대형 할인마트 묶음 상품을 살 때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묶음 할인 제품은 가격에 비해 수량이 많아서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니까요. 다섯 번째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 소비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과시용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비참한 노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58세인 인천에 사는 박 씨의 남편은 대기업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구들 모임에서 대기업 임원부인 대접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다들 혹시나 대기업 임원 덕을 좀 볼까 박 씨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전 박 씨의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억대 연봉이 끊겨서 이제는 씀씀이를 줄여야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비싼 밥과 커피를 샀습니다. 생활비가 줄었다는 것을 티 내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 박 씨와 사정이 달랐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오늘도 친구들이랑 옷가게에서 옷가게 주인이 추천하는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제주도 직배송 귤과 한라봉을 샀습니다. 물론 박 씨는 자식들이 출가하여 남편과 단둘이 살기에 그 많은 과일을 다 먹지도 못하고 매번 썩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줄었다며 예전 같은 씀씀이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지내던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50, 70세대들에게 합리적 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 경제에서 저성장 경제로 전환되면서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면 가정에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평소의 씀씀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면 이것이 우리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의 주축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라는 말을 참 많이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노후, 여러분들의 노후, 그리고 우리의 노후 등등. 그래서 저는 문득 이 노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는 노후라는 단어를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낡고 오래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노후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한 뜻이었다니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고 오래되었다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다시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한, 특히 누구보다 근면 성실히 살아온 우리들의 노후한 하루 중 찰나의 시간밖에 볼 수 없는 황혼의 조각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푸른 비단 끝자락에 뿌려진 울긋불긋한 물감이 번지며 주황색이 점차 노란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그 색은 초록색 선 하나를 가운데 두고 푸른색 비단과 어우러져 대치합니다. 화려하지만 가볍지 않고 고즈넉하면서도 고요하지 않은 시간 속에 천천히 흘러가는 물결 소리와 구름이 황혼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뜨겁고 차가웠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하나로 일제히 장황하게 빛나는 것. 빛이 사라지며 밤이 오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와 조그마한 이야기, 그리고 웃음소리가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노후의 사전적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노후가 처하면 외롭고 슬프고 빈곤에 마땅할까요? 그러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삶을 일구어낸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